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구민 이진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서 대국민 기만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느 정도 인권 유린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요즘 서초동 법조타운에 유행하는 신조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채통입니다. 형사채통. 모든 형사사건은 채를 통하면 다 된다. 만사형통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채는 누구를 말합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최동욱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은 그 혼외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2013년도에 검찰총장직에서 불명예 사퇴한 분입니다. 2013년에. 그럼 5년 전에 그것도 불명예 사퇴한 분이 왜 2018년인 요즘에 이렇게 신조어에 등장할 정도로 왜 그래 유명 인사가 되었을까요? 바로 윤석열 지검장 때문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에게 소위 특수수사의 기법을 전수해 주었다는 분이 바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지검장을 소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라고 그걸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형사채통이란 말은 뭐냐? 윤석열 지검장의 힘 그리고 위세, 그걸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그 신조어인 겁니다. 그게 윤석열 검사장이 잘 나가니까 그 윤석열 검사장의 사부에 해당하는 최동욱 변호사가 요즘 곽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윤석열 검사장은 1960년생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58입니다. 이분은 그 1994년에 대구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합니다. 1994년이면은 윤석열 검사 나이 34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은 나이에 그 검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94년에 대구에서 처음 시작해가, 그리고 96년에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되고, 그리고 97년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그리고 1999년에 서울지검 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 성적 순으로 이제 그 배치가 되고 발령이 나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처음부터 검사한 사람들이 그 성적이 좋은 분이고,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을 돌다가 한참 후에 이제 서울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는 초임 검사 시절에는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1999년에 처음 이제 서울에 입성을 하는데, 서울지검에서 한 2년간 근무하다가 다시 부산지검으로 내려갑니다. 2001년도에 부산지검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산지검에서 2002년까지 한 1년 정도 검사하다가 결국 검사 옷을 벗어버립니다. 본인이 검사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가 돼가 변호사 생활을 1년가량 합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인 2003년에 광주지검 검사로 다시 검사직에 복귀를 합니다. 그럼 변호사 생활하다가 검사 되는 건 무슨 특혜가 아닌가요? 그렇죠. 특혜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전직 검사나 판사 그리고 이제 변호사 중에 본인이 희망을 하고 그리고 심사를 거치면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례가 있고, 그걸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 윤석열 검사는 이제 다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검사로 복직한 후에 제일 먼저 광주지검 검사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2005년에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 검사가 되고 2006년에 고양지청의 부부장 검사로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양지청 부부장 검사로 있을 때 윤석열 검사는 현대자동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그 정보, 아주 고급 정보 하나를 입술내가 대검 중수부에 알려줍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박영수 검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참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제보, 그 일로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에 파견이 돼가 박영수 특검하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검 중수부에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막 수사를 하다가 이제 수사팀들은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켜다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수사팀은 주장을 하는데 검찰지휘부, 당시 검찰총장이 정상명 총장입니다. 검찰지휘부에서 이거 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 딱 만류를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윤석열 검사가 그때 윤대진 검사라고 자기 후배 검사입니다. 함께 검찰총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 법대로 구속해야 합니다. 안 하면 우리 사표내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그 바람에 결국 검찰도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정몽구 회장은 구속이 됩니다. 그때 윤석열 검사하고 이 행동을 같이 했던 윤대진 검사, 이분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1차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1차장. 그렇게 두 분이 지금 호흡을 맞추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사는 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수사가 끝난 뒤에 이제 대검 검찰연구관, 2007년에 대검 검찰연구관이 됩니다. 대검 검찰연구관은 어떤 자리냐면은 대검 중수부, 중앙수사부에 소속된 수사검사들을 검찰연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이 대검 검찰연구관 있던 그 무렵에 언제나 2008년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검찰에서 BBK 특검을 실시합니다. BBK 특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BBK와 다스와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거기에 윤석열 검사가 파견 검사, 특검 파견 검사로 나가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 2008년 1월 달에 대통령 당선자 신분을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검찰이 딱 조사를 하고 난 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BBK와 다스는 무관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수사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당시 신문에도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당선자 시절인 2008년 2월 17일 날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한 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2시간 동안 BBK 특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물론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지만 그래도 수사를 하러 간 검사들 앞에서 그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꼬리곰탕 먹으면서 수사에 응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도 상당히 특혜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좀 있었고, 또 그때 수사를 하러 간 이 특검 검사들이 소위 당선자 측으로부터 수사를 안 하고 뭐 차대접 받고 나왔다 하는 그런 기사들이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정호영 특검, BBK 특검의 정호영 특검입니다. 정호영 특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스에서 수상한 뭉칫돈 120억 원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주 수상한 뭉칫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결국 격리 담당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이다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BBK 이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명박 당선자의 어떤 굴레 하나를 벗겨주는데 일조를 한 분이 바로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 바람에 윤석열 검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사실 법치대로 한다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예, 예. 들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윤석열 검사는 좀 정치색이 짙은 사람이라고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런 그러니까 증거들은 많이 나오고 있나요?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대별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치 검사로서 본인의 색깔을 드러낸 게 있고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윤석열 검사가 소위 어느 자리를 막 거치느냐 그거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BBK 특검 딱 끝나고 난 뒤에 2008년 3월 달에 윤석열 검사는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동안 뭐 평검사에서 부부장까지 갔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지방 간수 책임자로 나가는 거예요. 논산지청장이 되고 2009년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이 됩니다. 부장을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 8월 달에는 대검 중수부 상과장, 대검 중수부에는 1과, 2과, 3과가 있습니다. 3개 과가 있고 3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특수수사의 그 핵심들이고 이 자리를 거치고 나면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오게 되는데 그리고 윤석열 검사도 2010년 8월 달에 대검 중수부 2과장, 2011년에 대검 중수부 1과장,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 부장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특수수사 분야의 요직들 아주 좋다는 중수부 2과장, 1과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이 모든 걸 거친 겁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런 참 인연이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이 검사 시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은 BBK와 다스와 무관하다. 다스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그렇게 수사를 했던 분이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뭐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도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가요? 윤석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연하고 악연이 이래 묘하게 얽혀 있는데 그리고 본인이 이미 무죄라고 했던 사건을 지금은 자기가 소위 구속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판이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구속영장을 진짜 청구를 할까? 그냥 소위 막 그런 신용만 한번 내보는 게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도 하는 그게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면 될 거예요. 지켜보면 되고 자. 요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이런 출세를 가도를 달리는데 아까 이진아 씨 말 맞다가 질문한 것처럼 자 정치색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윤석열 검사가 그게 언제냐? 2012년 말입니다. 2012년 말에 가가지고 그때 특수부의 일부 검사들이 당시 검찰총장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 사건을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검난이라 부릅니다. 검난 사태. 그러니까 검사들의 항명 사태입니다. 이 사건이 검사들은 소위 말해가지고 상명하복의 원칙 해가지고 아주 뭐 계급 질서가 아주 엄격한 그런 조직이에요. 검사들은. 그런데 아니 검사들이 검찰총장 보고 퇴진하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검찰 내부에. 이때 선봉에 나섰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 검사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 검사들의 선봉 역할을 했는데 한상대 검찰총장 바로 밑에 인자가 대검차장. 대검차장이 바로 최동욱 변호사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때 대검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난 뒤에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게 바로 최동욱 검찰총장입니다. 그 후임 대검차장으로 있다가 참 검사들의 검난 사태 그걸 빌미로 해가 검찰총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동욱 그 검찰총장은 윤석열 씨 덕을 많이 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검찰 내부에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는 최동욱 총장의 호위무사다 하는 말이 그래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 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 줄이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그거를 윤석열 특수일부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겨냥한 이게 최초의 신호탄입니다. 그래 이때부터 소위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은 소위 권좌에서 끌어낼까 하는 그런 업무가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그러니까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 막 그거는 당연히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위반했다. 국가정보원이 소위 온 힘을 합쳐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그 일조를 했다. 그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 되면 대통령도 약간의 책임을 느끼게 되는 그 사건을 최동욱 검찰총장이 윤석열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 당시 이제 검찰 분위기는 뭐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건 무리하다. 이건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은 충분히 수사를 해도 좋은데 공직선거법 부분은 그거는 조금 법률적으로 좀 무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급자 특수 1부장이니까 자기 위에 소위 서울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고 거기에 중앙검사장이 있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일체 보고를 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또 일부 직원들은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자택을.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의 방침과는 완전히 다르게 혼자서 막 무리한 수사를 하는 바람에 결국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여주지청장으로 좌천이 되는 겁니다. 뭐 자기가 이제 그런 일 했으니까 뭐 자득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월에 여주지청장에서 이제 대구 고검검사로 갑니다. 대구 고검검사로. 그리고 2016년 1월에 그 2년 후에는 대전 고검검사로 그렇게 다시 발령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사 일선에서는 완전히 빠지고 거의 대구, 대전 이런 한직을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지내고 그리고 이제 고검검사로 갔다가 검사장 승진을 못하게 되면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대구 고검검사, 대전 고검검사 두 번씩이나 연급 후 그 고검검사로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검사들은 사표를 냅니다. 이건 내 뭐 옷 벗고 나가는 얘기구나. 제가 사표를 내는 게 그게 관행입니다. 검사들이 관행인데 윤석열 검사 계속 버틴 거예요. 안 나가고. 그리고 있다가 박영수 특검 딱 되면서 특검 소위 말해가 수사팀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하진 않겠지만 정말 두 사람이 아주.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딱 구속된 이후에 소위 말해가지고 평검사예요. 그러니까 부장검사줄도 평검사랍니다. 검사 위에는 바로 검사장이고 검사장 위에 고등검사장, 그 위에 검찰총장, 검찰 이런 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력 검사장이 되는데 그러면 초임 검사장이 가는 데는 어디냐? 주로 고검의 차장검사 아니면 저 한적한 그런 지검장으로 가는데 초임 검사장이 되면서 첫 보직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진짜 검사장 중에서도 아주 고참 그리고 실력을 갖춘 분이 되는 자리인데 윤석열 검사는 이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명해서 이 자리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물론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람 맡기는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 결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따라가지고 뭐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되면은 뭐 검찰총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뭐 중간에 낙마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정신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오 기자님께서 대국민 기만 사건 뭐 이거를 책으로 내신다고 내시겠다고 뭐 또 아니면 제가 집회에 나가면 정말 사람들이 책으로 빨리 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를
하셔갖고 윤석열 검사를 좀 어떻게 해보실 그런 것도 계획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사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를 해오면서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도 보고 재판 기록도 보고 뭐 100%다 봤다고는 안 하지만 거의 다 봤습니다. 다 보면서 나름대로 이 사건을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깨름칙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딱 그거예요. 최소한 피고인의 독일 행적입니다. 야, 이 승마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독일 행적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독일 현지에 출장을 가가 그 현장을 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최소원 피고인의 그 독일 행적 그 확인을 못 해가지고 물론 검찰 수사 기록은 있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부족하고 그래서 참 애를 좀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집필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 책 노승일의 정조준 이 책에 최소원 피고인의 독일 행적이 다 나옵니다. 물론 노승일의 입장에서 썼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다 읽고 나니까 이 대국민 기만 사건의 99%를 제가 이제 실체를 알았다고 제가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이영재 변호사께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본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재단 설립, 그다음에 삼성의 승마 지원, 그런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파악한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고 이영재 변호사의 의견을 제가 구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이 사건의 실체,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실체, 제가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틀리게 보지 않았다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책으로 해가지고 이게 완벽한 책은 아니지만은 대통령 1심 선고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그 무렵에 이걸 책을 내어가지고 국민들이 이 사건의 전체 구도 그리고 어떤 각 사람의 역할 그걸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4월 중으로 책을 제가 출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특검 수사 그러니까 인권유린 특검에서 수사할 때 얼마나 인권유린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유린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검사의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한 검사. 이 검사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인권유린을 말씀드리는데 그 검사의 이름이 이복현 검사입니다. 이복현 검사. 이복현 검사는 누구냐? 윤석열 검사 밑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밑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 검사가 자천되면서 똑같이 강릉지청으로 자천된 검사입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검사가 특검 수사 팀장이 되면서 특검에 합류한 그 검사입니다. 이복현 검사라는 분이. 그리고 지금 뭐하느냐? 이제 특검 해체된 이후에 이복현 검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부장입니다. 그 상당히 뭐 성실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 검찰에 그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그때 부부장 검사인데도 이 이명박 대통령 수사 때 입회했던 검사로 그렇게 신문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복현 검사 이름을 거론하느냐? 이건 하나입니다. 이복현 검사가 노승일과 인척관계 그 말 때문입니다. 노승일하고 인척관계다. 그래서 사실 노승일이란 사람의 친구들 그러니까 그 한국체육대학교 그 친구들 그리고 노승일이 접촉했던 그 기자들 그리고 노승일이 만났던 야당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가 이복현 검사가 특검에 파견된 이복현 검사가 노승일 부장의 매형이다 하는 이야기가 막 돈 거예요. 저도 들었고 여러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정에서 노승일 증인 출두했을 때 이 부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승일 씨는 뭐 아닙니다 하고 뭐 이렇게 말을 얼버무렸는데 그리고 이복현 검사가 자기
매형이다 하고 했던 말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 책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그래 이복형 검사가 뭐로 나오냐? 이 땡땡 검사로 나옵니다. 이 땡땡 검사 이 책에. 그러면서 자기 매형일 안 하고 매형의 사촌 동생이다. 이 땡땡 검사는 내 매형의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이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이복형 검사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노승일 부장이 이 책에 왜 이복형 검사 이름을 이 땡땡 검사 이름을 써놨느냐? 딱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일 부장이 자기를 최초 그러니까 2016년 10월 25일 날 자기를 최초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최재순 검사에게 이 땡땡 검사의 이름을 밝히자. 이 책에 나온 표현입니다. 최재순 검사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리고 얼굴이 붉게 타오른 상태에서 노승일 부장님 제 방으로 가시죠. 계장님 내 방에 음료수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극진하게 환대를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는 노 부장님 정말 인연입니다. 제가 이 검사님을 가장 존경하며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는 안 했지만은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복형 검사는 사실 검찰 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분이에요. 이복형 검사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웬만한 특수수사 계통의 검사들, 최재순 검사도 특수부 소속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복형 검사면 소위 깜빡 죽는 그런 신용을 하는 그런 선배입니다. 그 노승일이가 이름을 안 밝혀서 그러나요? 최재순 검사한테 이건 뭐 모욕적인 게 아닌가요? 법은 법대로 해야지 뭐 관계가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죠.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근데 나중에 이복형 검사 본인도 그렇고 최재순 검사한테도 이 책에 이 땡땡 검사로 나오는데 책 내용하고 처음 다 보면 이건 이복형 검사를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노승일 부장이 검찰 조사받을 때 이복형 검사가 매형의 사촌 동생이라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복형 검사가 왜 검사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느냐면은 이복형 검사는 그 공인회계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시도 패스했고 공인회계사도 패스를 하신 분인데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때 이 이복형 검사는 윤석열 검사와 함께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가지고 현대자동차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검사입니다. 분석한 검사고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때 그 수사 때도 이복형 검사 참여해 가지고 론스타 자료 90%가 영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회계 자료가 700박스 분량입니다. 엄청난 회계 자료 영문으로 된 그 회계 자료를 분석한 분이 이복형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 사이에서는 참 유명한 이름 날려진 그런 검사예요. 그러니까 최재순 검사가 노승일 씨가 그냥 매형의 사촌 친구 사촌 동생 이복형 검사 사촌 동생이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냥 죽는 신용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 이복형 검사가 노승일하고 인척관계가 맞다면 이복형 검사는 특검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검사나 판사는 자신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도 안 되고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복형 검사하고 노승일 부장이 이런 관계다 하면은 수사팀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수사를 했다? 이 상당히 수사 절차상 위반이 됩니다. 제가 또 이복형 검사를 언급하는 이유가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이 특검 수사를 하면서 물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사건도 하고 다른 여러 사건도 했지만은 제일 핵심을 공을 들인 사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또 하나가 우병우 민정수석 그 두 사람 구속입니다. 그 구속의 특검이 사실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수사는 김영철 검사가 담당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5번이나 조사하고 담당합니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는 이복현 검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잡아 넣어야 구속을 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수족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복현 검사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참 구속하려고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다가 물론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복현 검사에 의해서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김영철 검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한 번 했을 때는 기각됐고 2번째는 이제 구속이 되는 막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이재용 부회장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이 김영철, 이복현 검사가 얼마나 인권 유린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인권 태를 가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인권 유린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사건의 피의자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그걸 받고 나면은 이제 판사가 소위 말해 이 영장을 쫙 보고 난 뒤에 영장 발부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시간이 보통 이제 몇 시간이 걸립니다. 몇 시간 걸리는데, 그러면은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난 뒤에 피의자를 어디에 대기하느냐? 자,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에는 소위 말해가 도망 우려가 있으니까 구치소에 구금을 합니다. 자유를 딱 구속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영장 발부 전입니다. 영장 발부 전에는 절대 구치소에 보내면 안 됩니다. 근데 구치소에 딱 사람을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가면 구치소라는 그런 사복 입고 들어가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가게 되면 일단 옷을 벗깁니다. 빨가벗깁니다. 들고 입고 간 사복 탁 벗기고, 그리고 수용자복, 소위 그 제수복이란 수용자복으로 이제 바꿔 입히고, 수용자 번호 달고, 맷방, 내 이름 달고, 이런 걸 다 부여하는 게 이제 구치소, 그게 수감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서 이 환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제수복으로 바꿔 입을 때 일반인들은, 이 감옥 생활을 처음 하는 일반인들은 이 처음 접하는 감옥 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감옥. 그게 뭐냐? 학문검사입니다. 학문검사. 군대를 갔던 남자들은 다 학문검사 같은 건지, 소위 그 군의관 앞에 엉덩이를 양손으로 쭉 벌려 가서 보여주는 그게 학문검사입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는 감옥 문화에서 바로 교도관을 온몸 빨가벗고, 그리고 뭐 수색하고, 그리고 교도관을 향해서 항문을 벌려서 보여준다? 웬만한 남자라도 수치심이 막 솟아납니다, 그냥. 사실 뭐 작년에 이런 얘기가 많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많이 올라가.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구치소에서 교정당국에서 왜 그걸 하느냐? 그거는 면도칼이나 기록본 같은 거, 위해 물질, 그걸 혹시나 항문 속에 넣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금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데, 남자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 수용자한테 이 항문검사 실시하면 그 모멸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구치소에 수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교정당국에서도 이 항문검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벌리는 게 아니고 투명 유리 위에 앉아서 검사한 식으로 방식이 이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자, 특검 사무실 그 안에 좀 대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검 옆에 있는 경찰서 그 유치장에 잠시 그 대기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복현, 김영철 두 검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자, 대기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서울구치소에 가라는 거예요. 아니, 영장도 아직 발부되기 전인데 서울구치소 가가 옷 벗고 빨가벗고, 소위 말해 항문검사 받고, 그리고 제수번호 받고,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앉아서 기다려라 이거예요. 영장 나올 때까지. 이건 엄청난 인권 유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걸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권고사항이지 어떤 결정 그건 아닌데. 그런 기준도 없이 검사의 기본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김영철 검사나 이복현 검사가 소위 말해가 그 뭐 부장검사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런 거 할 때는 뭐겠습니까?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수사팀장이 제가
지시를 했거나 제가를 했기 때문에 그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물론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법을 앞장서서 이렇게 유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영장을 발부를 기다린다 하는 거 뭐 텔레비에 다 나왔습니다. 쭉 사복 입고 이제 들어가가 하는 거. 그러다가 영장이 기각됐다. 다시 이제 사복 입고 나오는 모습은 다 봤어요. 그러나 그 구치소 안에서 빨가벗고 그런 수모를 당한 거, 인격적 살인을 당한 거 지금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해체되고 난 뒤에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그때 우병우 민정수석은 어디서 대기하느냐? 검찰청사 안에서 대기합니다. 영장 발부되기 전이니까요. 이게 사법 정의에 맞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됐든 우병우 민정수석이 됐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권리, 이를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권리를.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뭐 구치소에 대기하라고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전화를 거십시오. 이 국가인권위에서 그건 절대 못하게 해놓은 상황이니까요. 그럼 뭐 나중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나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국가가 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근데 아니 문제 삼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박영수 특검이 가했던 이런 인격적 테러, 이거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슬쩍 넘어가고 아니 뭐 잠시 고생했겠지. 잠시 고생했겠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수모입니까? 남자들도 진짜 항문검사 하면 저도 군대에서 여러 번 그 해봤지만은 진짜 그 도움다시 못할 노릇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돼서 구속된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처음부터 악의적이고 재판 그렇죠. 과정에서 악의적이고 예. 인권 유린을 너무 많이 당한 걸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정말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예를 들어 대형 뇌물에 관련된 그런 뭐 정치인들 부르고 하면은 검찰에서 조사받고 그리고 검찰청사에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이제 수갑 차고 사복 입고 수갑 차고 서울구치소 가는 거예요.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리고 특검 검사들, 특검에서 소위 구속영장 청구한 사람들은 청구 딱 한가 동시에 바로 서울구치소에 가가 옷 갈아입으라 이거예요. 항문검사 받고 제수복 갈아입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영장이 기각되면 그때 나와도 되고 영장 발부되면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이러한 인권유린, 이건 더 이상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뭐 삼족을 멸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는 있는데 특검에서 이름까지 다 밝히면서 특검의 신자용 검사, 고형공 검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최소한 피고인에게 바로 삼족을 멸한다, 멸해버리겠다 하고 협박을 하는데 왜 협박을 했을까요? 대통령과의 경제 공동체 관계를 불으라는 겁니다. 그가 안 불면은 바로 삼족을 멸해버리겠다고 그렇게 그리고 그 포고를 할 때는 아예 변호사한테는 아이고 변호사님 수사 끝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해놓고 최소한 피고를 갖다 놓고 바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특검 수사에서 그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진상을 제가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하 씨 오늘 떠나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